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안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름을 부을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판단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염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국 얘기 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5%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또 뉴욕 증시는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13년 만에 최대치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가 이제 많은데요. 네네. 요새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은요.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동을 네. 대비 이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그렇죠.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해 5월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퍼센테이지가 0.2%였어요. 최저치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올라온 부분으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높은 13년 만에 이제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S&P 500 네. 장중 최고치를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3월 이후에 되면은 전월 대비로만 보면요. 3월 달에 0.6, 4월 달에 0.8, 네. 그리고 다시 0.6. 이제 물가 올라가는 게 고점을 우리가 확인했구나. 꺾이는 부분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 접종이라든가 경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플레로 가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적으로 올라가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야지. 추세가 되느냐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꺾이는 부분들을 지금 봤고요. 4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놀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0.8이었으니까. 달하고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어요. 중고차값.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에 무슨 일이었냐면 그 송유관 이것을 뚫어 갖고 이 해킹을 해갖고 휘발유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도 이것이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얘기하는 페드의 입장이 고스란히 나왔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6월이면은 이제 이런 기저효과들 다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진검승부는 아마 7월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역시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좀 안도감도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최 고문님이 말씀하신 데 숫자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작년 3월에 미국 물가가 0.22% 떨어졌고 4월에 0.67%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 5월에는 0%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0.9% 정도는 기저 효과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5% 중에서 그다음에 요거는 미국 보고서에 자체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상승 상승 효과 중에 한 3분의 1은 중고차로 잡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다른 일반적인 품목을 본다면은 5%가 아니라 한 3%대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물론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저 효과까지 합쳐 본다면은 2%좀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걱정할 거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냥 하늘 떨어진다 네.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교수님 보면은 지금 증시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고 소비자 물가는 올랐고 근데 또 지금 6월 들어서 국채금리, 특히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또 좀 하향 안정세를 떨어졌죠. 취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좀 어려운 게 좀 헷갈리는 게 왜 금리는 떨어지냐,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요. 시중 금리가 10년짜리가 1월 달에 1.9 해가 2%를 육박하려고 육박하다가 하는데. 지금 뭐 1.4 어제 1.5 UPP가 또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1.4로 떨어졌는데 뭐 몇 가지 뭐 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예. 하는데 시중 금리는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아직도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하긴 할 텐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기 팽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뭐 일본 언론에서 한 얘기인데 예. 일본하고 중국의 투자자들 중앙은행을 비롯해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1월 달, 2월 달에 미국 10년물이 올라가니까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아, 파는 쪽으로. 아니 매수 포지션을 매수 많이 포지션, 취했다. 많이 사들이는 샀다. 쪽으로. 많이 샀으니까 이제 네네. 떨어진 그래서 거죠. 떨어진다는 예, 거죠? 자기네들 금리하고 비교할 때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은 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미국 국채 금리를 매수 포지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두 나라예요. 일본과 중국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될 정도로 움직임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쪽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끔 떨어지니까. 이 원인이 만약에 그쪽에 있다 하면은 연준 쪽에서는 테이퍼링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속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건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도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기 외교 때문에 안보가 같이 걸려 있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제가 미국 분위기가요 지금 네. 그 인플레이션 5%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럼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더 높은 지금 텐션을 갖고 있다는 그동안 얘기인가요? 굉장히 철저하게 억압돼 왔던 그 분위기, 소비 분위기 등등이 제가 4월, 그러니까 5월, 6월이 미국에는 대학, 고등학교 뭐 졸업 시즌인데 몇 달 전만 해도 비대면으로 한다고 연락이 왔던 가정에 지금은 다 졸업식에 참석해라. 아, 대면으로 한다? 대면으로 참석을 하라 그러고 미국의 국내 여행 그 뭐 비행기 좌석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이동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많아지고 얘기네요. 있어요. 지금 중고차 값이 30% 올랐다고 그러고 그렇죠. 휘발유 값이 뭐 60%가 올랐다고 1년 만에 지금 그러는데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동이 그냥 뭐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참아왔던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가게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트래블 버블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미 시작됐다. 그 얘기는 이동을 하면 소비가 또 발생할 소비가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요. 수급에 뭐 큰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5%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데 기대 우리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나오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5% 얘기를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그 물가를 재는 베스킷을 보면은 네. 요것이 이제 주도를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는 7%입니다. 근데 비대면과 대면인데 대면이 전혀 없다가 이게 이제 나타나니까 지금 항공료 같은 거 1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 이런 데도 뭐 12%, 13% 오릅니다. 그다음에 이벤트성에서도 10% 이상이 오르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네. 나머지 93%는 0.2%밖에 아직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항목, 일부 분야만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네요. 이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6월 달 좀 지나서 과연 미국에게는 7월 4일 날 70% 국민의 완전 접종이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 폭발하느냐가 향후의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저축률도 지금 사상 거의 뭐 굉장히 그냥 높은 세이기 때문에 지금 쓸 돈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 쓸 돈이 있는 사람들하고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거죠. 양극화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행정부하고 저 페드는
일단은 그 보복 소비가 있을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임시적으로 크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올 거다. 요거는 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지만은 그러면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 일부는 그 계속 그냥 이번 코로나 때 돈 많이 모았으니까 계속 돈을 쓸 수가 있고 일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돈을 깨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대로 소비를 못할 것 같고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런데 지금 그 페드나 그 행정부가 지금 뭐 판단했다기보다는 게싱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그 돈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또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보복 소비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조건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과연 언제쯤 테이퍼링 시기를 고민할 것인가 이게 또 금리 인상으로는 언제쯤 이어질 것인가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 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니 옐런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지난달에 한번 줬다가 그걸 또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을 카드를 만지기는 시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 아주 노련한 분이세요, 옐런이. 그럼요. 뭐 다 겪었잖아요. 그냥 그렇기 실수한 때문에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전혀 하거든요. 다 모든 게 계산된 발언 같고요. 네. 옐런과 파월 의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비슷한 게 일종의.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물론 칼자루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파월 의장이 가지고 연준에서 있지만, 갖고 있죠. 예, 연준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옐런이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자꾸 거기다가 이제 뭐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지금 힘을 주는 이거는 거네요, 계속. 좀 불안하다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이죠. 옐런 예.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점은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얘기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얘기고 예. 한데 고용이 아직은 자기네들이 얘기한 그 파월 의장이 수준까지는. 얘기한 추가적인 진전 그 수준까지는 못 가 있으니까 이제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는 하지만 이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재정 정책이 뒷받침돼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인프라 복지를 위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네. 투자가 재정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재정 투자의 효과가 보다 확실하게 예. 나타나려면은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엑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엑셀을 밟아주는데 브레이크를 동시에 조절을 하자.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자는 성장의 얘기네요. 속도 조절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한 목소리를 보통은 내는데 네. 서로 조금 약간 엇박자 나듯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네. 앞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은 지금 2023년 말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그 시기를 앞당겨 오는 요인 어떤 일종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네. 그 연준 의장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위 간부가 하는 거는 1913년부터 금기 사항입니다. 우리도 사실 중앙은행의 어떤 네, 그 네, 저 발언권이라고 대통령이 보는 금리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안 하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이제 선을 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네 옐런이 노동 경제학자고요. 굉장히 모델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짜갖고 하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제네 옐런은 2022년도에 완전 고용을 하고 싶은 거고 내년이네요. 네, 페드는 2023년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늦게 차이입니다.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건강한 뭐 금리 인상, 그것도 순차적인 금리 인상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로 금리하고 무제약 양적 완화를 하면요. 이거 갖고 고용이 일으키고 안정적인 고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뭐 이렇게 해서 유동성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잡아줘야지만 예. 탄탄하게 고용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연준에 보면은 6명 상임 이사들 보면요. 네. 세 분이 제네 옐런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슬슬 제네 옐런이 늦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은 제네 옐런과 제롬 파월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드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유동성 파티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술 취하기 전에 술병을 좀 없애야 되는 게 페드의 역할이거든요. 더 많이 취하지 않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엇박자를 내면서 등등을 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페드가 칼자루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페드의 무게 중심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려면은 고용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요번에 어저께부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960만이 돼서 그게 줄어서 한 760만 실업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안에 조기 퇴직자가 200만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럼 그러니까 실업급여로 200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가니까 이탈되니까. 그러니까 조기 퇴직을 해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새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럼 신규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200만 개 신규 창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사실 지금 물가가 올라도 이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하기는 참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임금이 지금 어떤 데서는 지금 좀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노동계하고 그 미국 진보계가 계속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좀 화났던 게 노동 생산성은 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임금은 쫓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지금 이 임금이 노동 생산성을 따라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임금 올라가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특히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노동자를 거의 많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아직까지 주사 못 맞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지금 애들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거나 하니까 지금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실업보험 강화된 실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한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 받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받는 게 유리한 주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요소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 임금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언제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어려운 생각으로는 내년 지금 2023년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잘못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23년까지 안 올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남아요. 전표에서 지금 다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표에서. 전표가 맞은 적이 없어요. 신뢰도가 많이 제가 떨어져 있는 기억하는 거는 상태라 오직 기억하는 거는 금년 올리지 않겠다. 그것만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아예 약속하지 않았어요. 테이퍼링은 그냥 충분한 시간 주고선 신호를 주겠다. 그런데 그 신호는 지난달에 이미 시작했거든요. FOMC 회의록 보면은 페이지북. 이제는 테이퍼링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벌써 신호는 가기 시작한 겁니다. 테이퍼링의 신호 중에 하나가 회사채 이제 매입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죠. ETF 다 팔겠다. 네. 그거가 아주 강력한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신호 주는데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옐런 장관이 이렇게 강조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채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또 과거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는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으니까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선 미국 국채 많이 샀으니까 템퍼링은 이제 긴축 발작을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선 또 그게 또 좀 사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페드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금리를 내년에 올릴 수 있고 테이퍼링 금년에 시작했을 때 신호를 준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신호를 준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 안 밀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테이퍼링은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들 다 지금 팔고 아까 지금 ETF 팔고요. 네네. 뭐를 사기 시작하면 물가연동 채권 팁스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장기물 판다는 것 자체가 벌써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이 예, 됐다.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내년 3월 말이 임기지만 임기 종료죠. 제롬 파월도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퇴임 직전에 뭐 크게 한번 지르고 갈 거냐 말 거냐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유추를 해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선 전에 금리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사실. 네, 그리고 일이거든요. 미국도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11월 달이지만 그렇다면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분명히 하는 한국은행장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미국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 여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에 지금 갔느냐? 아까 뭐 우리 국채금리 이제 미국 국채금리 하락하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 자체가 채권 시장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야 이거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불안감도 있고 이 정도면 중국 보면은 뭐 팡팡 뛰고 지금 미국이 6.8% 7% 얘기를 하면 지금쯤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가. 근데 지금 뭐 나오는 건 없죠. 뭐 등등을 했을 때 네. 아직 시장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도 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 물론 그 시점을 두고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이 된다고 예상이 됐을 때는 적절한 시점에 질서 있게 정상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낮아져 있는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연내 아까 대선 전에 선거 전에는 뭐 금리 인상 한 적 없다 말씀을 주셨지만 연내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이주열 들거든요. 총재께서 어젠가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오늘 말씀. 오늘인가요? 오늘?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세요. 그거는 그 뭐 아, 특별한 굉장히 원론적인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였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CPI 5월달 CPI 나온 게 2.3%인가 뭐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선행지수는 PPI는 5% 넘었어요. 5.6%. 뭐 기대 또 expected CPI도 2.2%인가 나왔고. 네. 금리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올려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진 않다. 예, 지금 뭐 0.5% 지금 수준에서 계속 묶어놓고 있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 가계 부채, 정부 부채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즉 과열되고 있는 경기, 과열되고 있는 자산 가격 버블 등등을 생각해서 뭐 영끌, 비투 등등을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올려도 브레이크를 한번 걸 시장에서는 필요가 있다.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거는 지금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다른 팩터들, 경제 이외의 팩터들도 거기에는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총재 입에서 그 정도 얘기 나오는 거는 전혀 이상한 문제는 전혀 아니다. 올해 안에 뭐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 정도 정도는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주열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인 성격이세요. 그러니까요. 행장하실 때 한번 한을 나오시거든요. 네네. 그때도 저금리 때문에 싸우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 5월 달에 또 금통위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매파이신 분이 거기도 임기가 끝나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올리면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빨리 올려야 되고 그렇죠. 한국이 미국보다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지금 평균 물가 이 연동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로 해서 3% 넘어가도 지금 괜찮은데 우리는 2%가 딱 그렇죠. 뭐 저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장기 금리로서 자산들을 버블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장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아마 미국은 3분기 정도 지나서야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잘하면 2분기 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올릴 수 있는 여건은 훨씬 더 빨리 조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올려야 되는 조건이 형성이 됐는데 비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않은 요인들 때문에 만약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실기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금리를 순수하게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 금리를 안 올릴 논리는 아직까지 실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본계도 그렇지만은- 오르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지금 자산 시장 같은 데는 벌써 버블 같은 게 상당히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내렸을 때 실물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아직까지 계속 아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면서 정부가 생각했던 재정 정책을 타겟팅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실물 경제 타겟팅을 해가지고선 올리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양쪽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뭐 정치 쪽에서 봤을 때는 금리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번 하반기에 해야 될 텐데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정치 외적인 문제 중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부채 얘기 나오잖아요. 가계 부채가 네. 지금 너무 많이 사상 지금 최대죠. 걱정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765조라고 그러고요. OECD 37개 회원국 중에 가계 부채가 6위예요. 지금 규모가요. GDP 대비 아. 3.8%인가 100% 넘어섰어요. 예, 예. GDP 대비로 봤을 때 규모가 37개 회원국 중에 6위인가 하고요. 또 정부 부채 또한 만만치 않아요. 지금 거의 1,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네. 우리 GDP 대비 한 48%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한 3년 안에 60%까지 찬다고 해요. 부채는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금리 1% 올리면은 그러니까 가계부채 쪽에서만 네. 이자 부담이 12조가 늘어난다고 해요. 12조가 늘어나는데 물론 1분위부터 소득 5분위까지 나눴을 때 그렇죠. 소득 5분위 고소득층에서 이제 반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1, 2분위는 다 해가지고 한 1조 5천억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 대세 지장은 없어요. 이게 잘못된다고 해도.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가 이제 제일 큰 피해를 보고 그렇죠. 피해를 주는 거고 경기 측면에서 이제 3분위, 4분위, 5분위까지는 이자 부담이 그냥 늘어나는 정도다 하는데 이제 이쪽이 발목을 잡는다 해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기는 잡고 있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보다는 지난 한 2, 3년간 급속도로 가계부채, 정부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또 이거를 더 늘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는 되고 있죠. 이거는 정치 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네. 정치 외적인 경제적인 그렇죠. 측면인데 경제적인 측면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부채가 꼭 나쁜 건 아니죠. 네. 부채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부채가 경제에 우리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게 건전한 해주죠. 부채는 예. 피해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선순환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문제는 늘어나는 증가 속도예요. 너무 빨랐죠. 증가 속도와 규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맥경화처럼 전체적으로 선순환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면은 이게 소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등등 특정 자산군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혈관이 막히듯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는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늘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자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채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다. 부채가 늘면은 사실 가게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통계를 보면은 네네네. 한 1년 안에는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게 2년, 3년 가면서 중장기로 갈수록 이제 소비는 위축되죠. 그렇죠. 부담이 원금과 커지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당에서는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죠. 한 30조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다시 또 1년 전의 상황이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만약에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소비가 활성화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지원금이 아니고 이거 위로금이 돼요 보니까. 네, 근데 국민에게 뭐 잘 아니, 버텼다. 뭐 솔직히 우리 시장을 보면은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시중에 돈이 부족한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접종을 빨리 하고 이러면은 뭐 우리 빠르게 지금 V자 반등한다 그러면 경제가 지금 뭐
다시 살아나는데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는다.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또 뭐 해준다는 얘기, 그다음에 뭐 휴가 지원금 뭐 얘기 뭐 백신 등등 지원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거 이제 30조 얘기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저는 뭐 화약고에 아주 불 속으로 화약고 뭐 짊어지고 가는 거죠. 뭐 이게 다른 거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채 금리 평균 2.4%에 우리 이제 국채를 발행합니다. 네네. 그게 평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상한이. 근데 지금 2.2%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해서 30조 나가기 시작하면요. 국채 발행해서 가기 시작하면은 뭐 이거 뭐 2.4%까지 지금 넘어가는 건 뭐 명약 관하거든요. 시간 문제다. 그럼 예비비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피한 나라가 됩니다. 국가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뭐 주시는 거 뭐 다들 반가워하지만 이제는 산업적인 어떤 분기점에 와 있고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부분들로 가서 진짜 적재적소에 쓰면은 뭐 이게 효율이 그나마 있는 거지. 다 주셔봐야 지금 벌써 1차, 2차, 3차에 대한 기록들 나오는 거 보면 맥시멈 해야 36%밖에 안 됩니다. 14조 줬을 때도 4조밖에 카드 사용량 늘어난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잘 짜여진, 그리고 지금 3차, 4차를 하면서 우리가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서 아픈 곳에다 딱딱 찔러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보약이지만 지금은 딱 피부에 바르는 피부 연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위에만. 정확하게 타겟을 네.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여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도 최근에 뭐 이제 정부 마지막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한번 재보선에서 한번 대연이 돼인 상황이어서 뭔가 이 대선을 앞둔 카드로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여기서 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장소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냥 그 인플레이션만 더하고 네. 그 실경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시기를 얘기한다면 맨 처음에는 그 집단 면역이 생기는 초기 정도에 돈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뭐 보복 소비가 잘 심할 거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예. 수요는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공급은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공장 같은 걸 가동하는 것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걸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 뭐 원자재나 뭐 중간재 같은 걸 수입해야 될 텐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코로나 독감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선 공급이 좀 그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뿌린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출이나 그런 건 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셈이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그러면은 여름에 주겠다, 뭐 추석 전에 주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최소한도 그냥 정부 계산을 보면은 그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정상화되지 유지돼야 되는 않았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돈을 주겠다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피해받은 그 기업들 뭐 도와주는데 아니면은 그 소비를 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수출 같은 지표는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재정을 지출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런 카드를 꺼내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또 의문심도 듭니다. 효과가 있게끔 방법을 만들고 구조를 짜야겠죠. 짜면 좀 괜찮을 수 예, 있는데. 좋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이렇게 지출할 때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속된 말로 있는 대로 다 쓰는 집안이 있고 네, 네. 버는 대로 다 쓰는 집안이 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어떤가? 둘 다 아니야. 사실 아니에요. 지금 뭐 국세가 1월에서 4월까지 33조가 더 거쳤대요. 이번에. 예, 더 거쳤다고 그래가지고 하죠. 더 많이 네, 더 거쳤다고 많이 하는데 들어왔다. 그 33조 추가로 거친 국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더 나와요. 지금 그러면 국채 발행 없이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세 가지 방안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씩 따져보니까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저도 뭐 예전에 그 작년에 전 국민 다 주는 거를 했을 때 선별적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 지원으로 했을 때 예. 그때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선별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들어간다. 이거는 빨리 그냥 전체 속도감 다 있게 해야 일적으로 된다. 써야 된다.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1월 경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있고 선별 작업을 또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1년간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 백신 뭐 휴가비 지원하겠다는 네. 거. 지금 휴가비 지원하겠다는 건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아요. 어? 백신이 있는데 못 맞는 게 아니라 백신 뭐 줄 서 있잖아요 지금. 네. 예, 그것도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단 하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목적과 타깃 왜 누구한테 주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예. 만약에 33조 안에서 지원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저 두 예. 가지만 좀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번 금년의 그 회복은 주로 수출 위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국내 경제 특히 지금까지 그 거리두기에서 그냥 많이 피해를 받은 사업들은 금년 계속 아마 그 피해를 계속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타겟팅한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피해받은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 뭐 그걸 보상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든지 네.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번에 좀 보상 같은 걸 해주지 않아 가지고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망하게 된다면은 네. 다음에 정부가 뭐 이렇게 뭐 코로나나 뭐 그런 전염병 때문이든지 자연재해 때문이든지 정부가 이렇게 좀 희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선별해서 주는 것은 충분히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제가 최근에 와서 조금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는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쪽으로 좀 돌이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제동을 걸었고 영업 제한을 하고 영업 시간을 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하게 방역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분들의 말씀도 있어요. 전 국민에게 줄 거를 좀 줄여서라도 그럼요. 자영업자들한테 더 많이 주는 이런 비중 조절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저는 1000% 동의하고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건 국지적인데 피부 연고 지금 발라야 될 때지 전체 몸 보약을 바르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폭발적인 이연 수요가 지금 생겼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4% 못 갑니다. 성장률이요. 예. 진짜 내수가 그렇게 확장돼서 되는 거면은 얼마나 좋겠냐고들 말씀하시지만 요번 4월 달 그 전체 보면요. 순수출이 마이너스 0.3이에요. 보복적인 수요가 나면요. 이거 지금 수입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출이 끌고 가는데 그거 깎아먹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4%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봐야죠. 괜히 이거 뭐 다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타겟을 해서 가야 되고 IMF, OECD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10개 중에 7, 8개는 다 선별적으로 좀 지급하라고 하는데 여당 또는 당국 관계자들이 좀 이 부분은 진짜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위험이 왔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을 회복할 때는 진짜로 이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들이 가야지 이렇게 뭉텅뭉텅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차 추경할 때도 적자 구체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도 얘기가 많았지만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 국세가 한 3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 버는 걸 소비할 거냐, 아니면 버는 걸 빚을 갚을 거냐를 두고도 얘기가 많아요. 정상윤 교수님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벌었으면 빚을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써야 됩니까? 우선은 빚을 갚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옳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물론 도움이 된다면 구조를 잘 짜가지고 소비하는 지원을 것도. 하는 것도 좀 방법이겠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선택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세금을 좀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세금을. 힘들어 죽겠어요. 세금 좀 이제 그거를 좀 깎아주면 되지. 그럼 국민한테 직접 돌려주는 거니까. 지금 사실 종부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의 증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정상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정상화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2020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이 좀 밝게 보이지만 네. 2019년 당시에는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정상화된 다음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지 몰라요. 또 다시 추경이 필요하다. 예. 그럼 역시 또 추경의 상시화처럼도 돼가는 그럼요. 국면이 되겠네요. 되고요. 뭐 이런 얘기 그냥 뭐 어디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 고스톱 잘 치는 사람 보면요. 절대 3점으로 안 납니다. 날 때 보면 20점, 30점 이렇게 나거든요. 더 가는 거죠, 이제. 올라갈 때 잘 올라가야죠. 그 잘 치는 사람도 뭐 100번 치면 100번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기는데 막 이기거든요. 그 포인트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웅축하고 막 이래서 가야지 이렇게 뭐 넓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라 그러면 조금 더 성실하게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재정을 지금 네. 당장 얼마를 푸냐 안 푸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희가 확고히 해야 될 게 당국에서 확고히 해야 될 게 플랜을 전 국민한테 정확하게 명료하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요번에 하고 나서 계획을. 또 좀 아직은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이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푸는 거 가지고 뭐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언제까지 이거를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한테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플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확 줄일 것이다. 이제 이런 거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확한 이 마스터 플랜을 청사진을. 청사진을 보여줘야지만 시장에서도 그걸 수긍하고 지금 얼마가 풀리건 간에 투자자들 국민들도 그걸 수긍하고 앞으로 계획을 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국회는 지금 여당이 네. 뭐 충분하게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고 만약에 이게 정말 기대한 대로 소비로 연결이 됐다고 쳤을 때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그럼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뭐 선제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까 뭐 예를 들으신 걸로 1%만 해도 12조가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네. 다중 채무자들이 450만 명인데 거기가 750조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한계 가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부채가 뇌관이 돼서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 뇌관이 돼서 커지는 게 아니라 뇌관이 돼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거기에 터질 불을 수도 붙이냐 있다는 마냐 거죠, 그 지금 부분들이고요. 예.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라든가 뭐 기업 부채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뭐 GDP 넘어간 지는 뭐 한참 오래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부채 관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 IB 보고서나 세계 유수한 경제기관에서 보고서가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에 대해서 증가 속도 지금 줄이려는 거 아닙니까? 네. 등등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올리면요 우리 재정준칙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등의 조금 더 세밀한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우리 국민들이 갖는 합리적 의심이 이거 선거철이에서 이런 거보다 아까 지적해 주셨지 이건 이래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뭐 졸라맬 땐 졸라매고 쓸 땐 씁시다. 국민적 합의 필요한 부분들이 이거죠.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뭐 주식시장이 많이 화랑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많이 투자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버블이 이제 껴있다. 그러다 보면 금리가 올랐을 때 이게 또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거를 하나 해석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물건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자산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그게 버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떤 면에서는 벌써 있는 겁니다. 와 있다. 예, 다만 이제 그 실물 시장이 풀리면은 그쪽에 있는 돈이 좀 실물 시장에 가기를 지금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자산 시장 올라간 것까지 인플레이션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금리가 올릴 시간이 됐어요. 자산 시장이 지금 버블이 많이 꼈다고 지금 네. 고평가됐다고 그러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나 일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내 뭐 동산, 부동산, 자산들, 주식 네. 등등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레버리징을 많이 해요 요새. 그러니까 그렇죠. B2 뭐 무리해서 등등이 하는 나오는 거죠.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내 집이 5억 하던 게 지금 10억이 됐으니까 그렇죠. 몇 억 더 끌어다 쓸 수도 있겠다,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렇죠. 이게 빚을 더, 그러니까 부채를 더 증가시키고 키우고. 레버리징을 키우고 있고 또 자산시장의 버블을 좀 더 계속 키우는, 부스터하고 있는 네. 거죠.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 때 올 충격을 충격이 그러니까 상당하겠죠. 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옐런하고 파월 얘기했는데 네. 왜 그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좀 신호를 주기 시작하느냐 연착륙을 원하는 거죠. 긴장해라라고 이제 긴장하니까 계속 주는 지금부터 거군요. 준비해라. 출구 그런데 전략을 얘기를 계속 그런데 너무 그냥 정확하게 주면은 그러면은 그냥 탁 갑자기 떨어질 수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짝 여기저기서 이제 신호를 주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서운 점이 시장을 이걸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순환이나 자정작용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근데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2006년도에 이제 금리 올렸다가 내리면 뭐 하면서 부동산 올라갔다가 그것을 못 잡으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갖고 그렇죠. 일본도 1986년, 87년대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시기를 놓쳐서 6% 올렸다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이스 실러 인덱스 같은 거 보면 미국 부동산이 지금 2006년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 벌써 그냥 그 거품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그냥 천천히 그냥 그 빠질 수 있게 하느냐. 거기서는 거기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국민들의 생각도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시적인 결정을 할 때 청사진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제적이지 않은 비경제적인 이슈가 정말 그게 근거가 돼서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최영호 고문, 양준석 교수, 정삼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